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등골을 빨아먹고 상처를 주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역시도 그런 며느리와 처가댁 때문에 큰 고생을 했었죠.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가 몇 번 바뀌면 60을 바라보는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우리 집은 아들과 저희 부부가 지방에서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가게는 아니지만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나서면서는 평일 저녁과 주말은 예약을 꼭 해야 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 세 식구가 달라붙어 가게를 운영해도 수입이 쏠쏠한 편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벌어들이는 순수익의 3분의 1가량만 아들의 월급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5년 전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난 뒤부터는 순수익의 반절 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하나뿐인데다가 자식까지 키우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또 저희야 노년으로 접어들어서 아들 부부만큼 돈 들어갈 데가 없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아들은 매달 거의 1,0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주는 돈인 만큼 저희 부부는 한 푼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었죠. 아들 또한 감사하다며 다른 곳에 시선 안 돌리고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온 고마운 아들이죠. 문제는 손녀가 어린이집을 입학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런 시골 동네에서는 애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 가르칠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고 가장 문제는 영어예요. 제대로 된 영어 유치원도 하나 없어요. 손녀가 어린이집을 한 두세 달쯤 다닌 후였나? 며느리가 절대 이곳에서는 아이 교육을 못한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며느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애들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되는 촌구석도 아니고 지방에서도 꽤 큰 도시에 속하는 곳인데 이렇게 할 정도인가 싶었죠.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서 분명 여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아예 아이의 교육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애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도 영어 유치원은 여러 곳 있잖니. 거기 상담은 갔다 와 봤니? 어머님, 저도 상담 다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 유치원들 서울에 비하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어민 선생님도 없고 선생님들 영어 발음도 어디서 배웠는지 콩글리쉬고. 그러면서 며느리는 계속 영어에 대한 중요성과 아이를 여기서 절대 키울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황당했던 부분은 며느리 역시 이 지역 토박이입니다. 아들과는 중고등학교 동창생으로 만나 성인이 된 이후 애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죠. 즉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더욱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도 교육 환경은 꽤 괜찮은 편이었고 학군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무조건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집했죠. 아니, 그래, 너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런데 여기서 애를 서울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낼 방법이 없잖니. 거리가 얼만데 매일 등하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 여보. 나도 우리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 이해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도 제 편을 거들었습니다. 서울 인근의 수도권도 아닌 곳에서 아이를 매일같이 서울까지 등하원 시킬 수 없었죠. 결국 아이가 서울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갑자기? 나한테는 말도 없었잖아. 아들도 적지 않게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마치 열사처럼 서울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던 남편인데 그날은 며느리의 황당한 주장에 한마디도 못하고 얼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들 역시도 황당한지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죠. 아니, 애미야, 잘 생각해봐. 지금 네 남편이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사를 하자고 하는 거면 아비한테 일을 때려치우라는 이야기 아니잖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게만 해왔는데.
아니요, 어머님. 애아빠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제 생각엔 지금 사는 집 팔고 애아빠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집 팔고 남은 돈이랑 해서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계획을 세워왔던 것인지 슬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자신이 생각한 바를 풀어놓기 바빴습니다. 어디서부터 중재를 하고 안 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지만 서울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한 2억 정도만 도와주세요. 여보, 왜 이래 정말? 아들이 빽하고 소리치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나랑 상의도 한 번 없더니 부모님께 와서 대뜸 2억을 빌려달라고? 이게 며느리로서 할 행동이야. 당장 일어나 집에 가자. 아니,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애 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며느리로서 이런 말도 못해? 우리 애는 당신이랑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손녀이기도 해. 며느리도 지지 않고 아들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사 가야 한다는 말과 2억이라는 금액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죠. 화가 난 아들이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난 뒤 한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남편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한테 부족함 없이 해준다고 돈이면 돈, 집이면 집, 능력이 되는 선에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부족했나 싶었죠. 다음날 가게로 출근한 아들 역시도 눈밑이 시커먼 것이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 가게 테이블에 앉아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어제 애미랑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해봤니? 이야기는 잘 됐어? 아들은 아니라고 짧게 말하더니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기 식구 먹여 살리겠다고 아침에 가장 먼저 가게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의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았겠죠. 꼭 그렇게 서울을 가야겠대? 아니,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애 서울에 있는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이별까지 해야겠다는 거야? 아들도 착잡한지 대답 대신 한숨만 푹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온종일 기운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가족을 하겠다는 며느리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평소에 과묵하기 짝이 없는 남편도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아들 내외랑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가족을 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서울에서 교육하려고 아빠랑 생리별 시키는 건 애 정서상도 좋지 않아. 어머님, 생리별이라뇨. 해외가 아니라 서울이니까 틈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 얼굴 못 보는 게 걱정이면 애 아빠 금요일마다 서울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당신 생각이 있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인데 부모님만 두고 서울을 어떻게 가? 그 말에 며느리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나모인 같은 모습에 이걸 달래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눈꽃만큼도 우리 식구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동안 군소리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좋다. 네가 네 자식 제대로 키우려면 서울을 가야 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말리겠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거렸죠. 남편은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며느리에게도 넘칠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아들과 잘 살아달라면서 통 크게 차도 바꿔줬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항상 남편은 며느리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며느리도 이번 역시도 시아버지가 제 편이 돼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말했던 2억은 못 보태준다. 지금 사는 집이야 결혼할 때 해준 거니
그걸 팔아서 서울까지 가는 건 말리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지원은 더 없다. 그 말에 며느리도 적지 않게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남편 역시도 며느리 편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고 손녀가 귀해도 하나뿐인 아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님,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 가지고 서울 가서는 제대로 된 집 못 구해요.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는 것만 못해요. 남편은 크흠 헛기침을 하더니 나는 더 할 말 없다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 저 셋만 남았죠. 남편이 지원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자 며느리도 한동안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 이야기 들었지? 이제 서울이고 나발이고 이야기 그만해. 여기서도 애 충분히 좋은 교육 할 수 있어. 서울까지 가겠다는 거 당신 욕심이야. 며느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들과 저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악귀에라도 들린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죠. 이런 촌구석에 오는 게 아니었어. 당신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결혼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며. 그래서 내가 잘 다니던 유치원도 그만두고 당신만 보고 내려왔는데. 며느리는 악에 바친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에 아들도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막말로 제가 해외로 애 보낸다고 하면 보태줄 돈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 아침 6시에 나가서 퇴근하면 10시예요. 애가 아빠 얼굴 못 보는 건 여기든 서울이든 마찬가지라고요. 안다. 나도 애비 고생하는 거 알아.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의 반절 넘게 애비 월급으로 주는 거 알지 않냐? 너희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그 말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망치로 머리를 크게 내려치는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며느리가 내뱉은 말의 충격에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머님 친구분들 며느리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촌구석에서 애 가르치고 싶은 사람 있는지, 기회만 되면 누구든지 다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 뛰어나갔죠. 늙어서 바라는 것은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나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들은 가게를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집사람 어제 친정 갔어요. 아무래도 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려면 오늘은 온종일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대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잘 수습해 볼게요. 아들은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더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구절절 대화를 해봐야 아들의 기운만 더 빠질 것 같았죠. 그 뒤로 며느리는 한 일주일가량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게에서 일한 뒤에는 여름 휴가 때 외에는 항상 분면성실하게 일해온 아들이 일주일 동안 가게에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상태로 손녀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둘 수 없어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즉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간 후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사부인, 안녕하셨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저희 딸 그렇게 내쫓아놓고 할 말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쫓다니요. 저희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돈은 콧방귀를 뀌더니 며느리가 친정집에서 대성통곡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합심해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키우더라고요. 어이없는 주장에 황당했지만 일을 잘 풀려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애가 애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간다는 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온 식구가 나서서 애를 못 살게 굽니까? 네?
아니, 사부인, 저희가 못 살게 군다니요. 우리 손녀 이제 5살이고 어린이집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교육 때문에 서울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5, 60년대입니까? 5, 60년대가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총구석에서 애가 어떻게 조기 교육을 합니까? 남들은 벌써 유학 가고 하는데 사돈댁이 그럴 형편은 됩니까? 그럴 형편이 되냐는 물음에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껏 뭘 부족하게 해줘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러나 사돈은 이런 제 생각은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더라고요. 우리 애가 자기 시댁 생각해서 유학도 아니고 서울에 집 구해서 애 교육한다는데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막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촌구석에 시집 안 보내려고 한 겁니다. 사부인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희가 뭐 부족하게 해줬습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여기도 꽤 큰 도시입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따라 여기 내려온 거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34평짜리 아파트 매매해줬습니다. 요즘 아들 장가 보내는 집이 집도 못 태우면 어떻게 장가 보냅니까? 가만 보니 당연한 걸로 생색내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사돈의 말에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들 장가 갈 때 미천을 마련해줘야지 싶어서 안 먹고 안 쓰면서 집을 사준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사돈은 당연히 해야 했던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 태도에 온몸의 열이 다 머리에 쏠리는 것처럼 뜨끈해졌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욕짓거리라도 쏟아내고 싶었지만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여기서 막말을 해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사부인,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사돈도 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 장가 보낼 때 집 해주셨습니까? 제가 알기론 집은커녕 전세 자금도 제대로 마련 못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걔는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 지방하고는 다르다고요. 솔직하게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계속 살았다면 저희도 집 해줬을 겁니다. 사부인은 마치 지방의 집값은 껌값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못하나 싶었죠. 그래서 사부인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네, 그러네요. 서울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요, 사부인. 그래서 저희도 며느리가 말한 2억 못 대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있었으면 애당초 서울에서 집을 사줬겠죠. 그렇죠? 그 말에 사부인이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자기도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속 끓는 며칠을 보냈던 중 가게에 놀러온 고등학교 친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사돈댁, 즉 며느리의 친정집에 대한 이야기였죠. 며느리 집안과 우리 집 모두 이 지역 토박이로 살았기 때문에 오가며 겹치는 지인들이 몇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이 친구였죠. 너희 집에는 별일 없니? 우리 집에 별일 있을 게 뭐가 있니? 가게야 뭐 그냥저냥 되고 그렇지 뭐. 아휴, 다행이다. 나는 또 너희 집에도 무슨 일 있을까 봐 걱정돼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은 며느리와 아들 내외 문제 외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있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된다는 친구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죠. 뭐,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우리 집 이야기는 왜 물어? 아니, 너 며느리한테 무슨 이야기 못 들었어? 아니, 특별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자꾸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봐. 그 말에 친구가 사돈댁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아들과 사돈 처남이 친구 사이인데 몇 달 전부터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천 단위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몇 번은 몇백만 원 수준이라서 빌려주고 잘 받았는데 최근 한 달 전쯤 사돈 처남이 300만 원가량을 빌려가고 난 뒤 연락을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아들이 수소문해보니 그런 식으로 사돈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심지어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댁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기 오빠가 꽤 괜찮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입버릇처럼 자랑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나는 너네는 사돈 관계니까 제일 먼저 돈을 빌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자마자 여기로 왔어. 아니, 나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 아이고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때 누군가 머리를 거세게 내려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난데없이 손녀의 교육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집을 팔고 서울을 가겠다고 한 것, 거기다 2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일이 사돈 처남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어딘지 찜찜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너희 집에는 따로 돈 안 빌려달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하도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몇 명은 합심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락 오면 너도 안 된다고 해. 알았어. 고마워. 이런 이야기 해줘서. 그렇게 친구가 돌아간 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2주 넘게 친정집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아들은 집에서 손녀를 보고 있었죠. 혹시 아들 모르게 며느리가 지금 사는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아닐까봐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며느리가 집안의 가게를 책임져 왔기 때문에 더 걱정됐죠. 엄마, 가게에 무슨 일 있어요? 너 지금 어디야? 나 아이 하원시키고 지금 집에서 간식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너 지금 당장 통장이랑 확인해봐. 얼른. 그 말에 아들이 확인하고 다시 연락한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습니다. 혹여라도 이미 며느리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빼돌렸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엇겁 같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휴대폰 벨소리에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래. 확인해 봤니? 어때?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확인해 보니 애 엄마가 공용통장이랑 적금통장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한 달 전에 빼갔어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도대체 상의도 없이 어디로 가져간 거지? 혹시 집 담보 대출이 이런 거는 괜찮니? 집은 알다시피 제 명의잖아요. 근데 엄마 왜 그래요? 이 사람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요? 7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다행이다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자기 몰래 7천만 원을 다른 곳에 빼돌렸다는 사실에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몇십만 원을 쓸 때도 꼬박꼬박 며느리에게 말을 해왔으니 이렇게 큰 돈을 상의도 없이 빼돌릴 것이라고 생각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친구가 왔었는데 글쎄 사돈 총각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다지 뭐니. 문제는 지금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5천만 원 빌려준 사람도 있다더라.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더 말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건가 싶었죠. 하지만 침묵 뒤에 아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석 달 전쯤 사돈 총각이 내려와서 유통사업 말고 IT 금융사업을 친구와 같이 시작했는데 투자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요즘 유행하는 주식에도 도통 관심 없는 녀석이라 그 제안을 애둘러 거절했다고 했죠.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꺼림직했어요. 그리고 투자금 자체도 3억을 말하니까 선뜻 더 투자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잘했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지. 믿을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날만큼은 소심하고 조심성 많은 아들 성격이 더없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겁없는 성격이었으면 집안 재산을 박박 긁어서 올인했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집까지 팔고
엄마 아빠한테 지원받아서 무조건 서울에 가야 한다고 했나 봐요. 나도 그런 것 같다. 솔직히 얘도 너처럼 여기 토박인데 갑자기 애 교육 때문에 서울을 무조건 가야 한다니 이상하지 않니? 그리고 시기도 딱 떨어지고. 너 며느리랑 연락한 적 있니? 아들은 최근에는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죠. 며느리가 계속 집에 돌아오지 않고 서울 가자며 시위하자는 것은 얄미워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며느리를 계속 믿고 살 수 있나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우리 가족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친정에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아들 역시도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전체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몇 년 전부터 모은 돈의 일부를 친정집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보낸 7천만 원과 합쳐서 계산해 보니 우리 가족들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돈만 1억 원이 넘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난 뒤 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린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죠. 무엇보다 아들은 사돈총각의 사업을 위해서 아이의 교육을 명목 삼아 서울 타령을 했던 며느리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라. 집으로 와야 이야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알았어요. 일단 이 사람 집으로 먼저 들어오라고 할게요. 처음에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아이의 서울 유학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죠. 그런 행동에 아들이 이번에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딸을 영원히 못 본다 고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집을 나간 지 꼬박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며느리가 돌아온 뒤 주말쯤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온 며느리는 세상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기도 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 여전히 생각에 변화가 없는 거니? 꼭 서울로 가고 싶어? 어머님,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해요.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 다녀야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설마 저조차고 서울 가자고 하겠어요? 며느리는 정말 열불을 토해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친구를 통해서 사돈총각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교육 때문에 무조건 서울을 가려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 정말 딸 때문에 서울을 가려는 건 맞니? 그 말에 며느리가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 모두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며느리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시선을 잠깐 피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 재촉하듯 정말 애 때문인 게 맞아라고 재차 물어보자 그제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확실하게 며느리가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에 내 친구가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구나. 무슨 이야기요? 사돈 처남이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못 갚고 있다는 이야기. 돈 빌려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돈 빌려준 적 있는지 묻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곡을 찔렀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 정말 서울에 가려는 이유가 애 때문인 거 맞니? 며느리는 자기 아랫입술만 꾹 깨물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의 인상도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았죠. 부부로 같이 산 세월도 있으니까요. 당신 똑바로 말해. 정말 애 때문이야? 나 우리 통장도 다 확인해 봤어. 뭐? 당신 나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돈만 1억 원 가까이 되더라. 나는 몇만 원도 당신한테 다 허락받고 쓰는데 도대체 뭐야?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큰 돈을 나 몰래 보냈을 수가 있어?
며느리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만 푹 숙였어요. 며느리가 침묵하는 시간이 마치 억겁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은 답답함에 며느리를 다그치려고 했지만 남편이 말렸죠. 사실을 다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듯 보였어요. 아들은 씩씩거리면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며느리가 고개를 똑바로 들더니 오히려 아들에게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좀 도와줬으면 좋잖아. 당신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은 못 빌려준다면서 매몰차게 모르는 척 했잖아.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그동안 돈을 못 빌려주게 해서 나 몰래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야? 며느리는 도끼가 잔뜩 서린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며느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들이 쪼잔하게 굴어서 생긴 일이라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살을 부대끼며 살았던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오빠가 사업자금으로 돈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해도 빌려주지 않고 남처럼 모르는 척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 그럼 진짜로 서울 간다는 것도 너희 오빠 돈 빌려주려고 그랬던 거니?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 짠돌이처럼 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죽어서 지금까지 번 돈 다 싸 짊어지고 죽을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못 빌려줄 이유는 뭐예요?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황당하고 화가 난다기보다 황망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우리가 가족이기는 했을까 싶은 의심마저 들었죠. 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서울 가는 거 허락했으면 애 데리고 어디에 가 있으려고 했니? 2억 원이고 집 한 돈이고 다 너희 오빠한테 가져다 주면 도대체 애랑 어디 있으려고? 오빠네 집에서 지낼 계획이었어요. 어차피 오빠네 집 넓고 빈 방도 많으니까 돈 빌려준 대가로 거기서 좀 지낼 생각이었어요. 당당하기까지 한 태도에 뭐라고 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역시도 배신감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자식 잘 되라고 아끼지 않고 지원해줬던 것인데 며느리는 단순히 그것을 빼돌릴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꾸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도 팔고 우리 부모님께 돈도 받아서 형님에게 다 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들이 소리치자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다시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집처럼 삭막하고 남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 수 없다고 소리치더니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뛰쳐나간 며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체념한 것처럼도 보였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쯤 지났을까 아들 앞으로 이혼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황당하게도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죠. 소장의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본인이 갖고 다달이 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죠. 거기다 더해 결혼할 때도 크게 보탠 것 없이 말 그대로 몸만 온 며느리가 재산 분할을 50%도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 기여했다는 것이었죠. 네, 물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직장을 포기하고 손주를 키웠으니 어느 정도 가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재산 분할 50%를 요구할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또 손녀에 대한 양육권도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행동에 화가 나고 기가 찼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아들이었는데 며느리의 행동에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로 혼자서 마음을 다잡고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 며느리가 빈손으로 결혼했다는 점, 그리고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홀로 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 몰래 며느리가 그동안 재산을 친정에 빼돌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며느리의 친정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사돈네가 돈 좀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서 애들 이혼까지 시켜야 합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는 사돈 때문에 황당했죠.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아들이 먼저 이혼 소장이라도 보낸 것 같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 별일도 겪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돈은 계속해서 이혼을 저희 탓으로 돌렸습니다. 식구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우리 집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면서요. 그동안 며느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이유가 사돈을 닮아서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저희가 먼저 이혼 소장 보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먼저 며느리를 쫓아냈나요? 애도 버려두고 제 발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집 탓을 합니까? 아니, 애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딸이 계모도 아니고 제 배 아파나 딸 놓고 집 나올 정도면 그 정도로 힘들고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돈은 마치 우리 집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벌여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외도나 도박 아니면 술로 인해서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이혼 소장까지 보낸 것이라면 저희가 100번 잘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아들의 잘못이라면 며느리가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른 채 모든 걸 다 믿고 맡겼다는 것뿐이었어요. 사돈, 제가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거기로 빼돌린 돈만 1억 원이 넘어요. 그것도 다 사돈 총각 사업자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사돈은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지. 라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이혼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이혼시킬 생각 없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에 사돈이 크흠 기침을 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정적이 계속됐습니다. 사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죠. 그러니까 사돈도 아이들 이혼시킬 마음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좋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전화했을 때와는 다르게 다소 부드러워진 음성과 말투에 도대체 이게 뭐지 싶었죠. 그리고 도대체 좋게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해결하자는 것인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 나도 딸한테 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혼은 없었던 일로 정리하고 소녀한테도 엄마 아빠 한쪽 없이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돈되기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고.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입속을 챙길 생각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네가 불리하니 불쌍한 손녀딸을 데리고 장사를 하려는 모습에 치가 떨렸죠. 손녀딸이 불쌍하고 안쓰럽지만 이런 집안과 계속 연을 이어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니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런 전화를 해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사돈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남아있는 아주 조그만 정까지 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요. 아니요, 사돈, 이 문제는 그냥 법대로 해결했으면 하네요. 그나마 며느리와 사돈 댁에게 남아있던 정도 이 전화 때문에 뚝 떨어지네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럼 몸 건강히 계시고요. 다시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는 각자 자식들에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뚝 끊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 정말 며느리 그리고 사돈과는 완전히 끝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사돈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허 하고 실소를 내뱉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그 사람한테 안 좋게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몰래 돈 빼돌린 거하고 이혼 소송하기 전에 며칠씩 집 나가서 안 돌아오고 이런 점 때문에 재판부도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둥 그런 소리를 했구나. 변호사 말로는 무엇보다 그 사람 경제력이 없어서 아이 양육권 가져가기 힘들대요. 재산 분할 부분도 많이 가져가 봐야 겨우 1에서 20% 될까 말까 하고요. 쓸쓸해 보이는 표정으로 이혼소송 진행 결과를 털어놓는 아들을 보니까 가슴 한 구석이 시려온다고요.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한 번은 도와줬어야 했던 걸까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게 마치 권리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쯤 지난 뒤에 아들의 이혼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대로 아이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 정도 가져가게 됐고요. 재산 분할 역시도 처음에 예상한 수준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며느리에게 아들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 결과가 나오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아들, 남편 모두 당황했죠. 며느리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 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뭐에 씌인 것 같다면서 이혼을 무르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법원에서도 기세등등하더니 인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이제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이거 주거침입이야.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빈다는 이야기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손을 빌면서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식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론반고 말이 없던 며느리가 이제와 이런다니 다들 기가 차서 며느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체 착하고 딸도 사랑하고 하니까 이혼소장 보내면 우리 오빠 도와줄까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객기 부렸어요. 이혼까지 갈지 몰랐어요. 제발 우리 다시 사랑하자. 말 그대로 착한 아들이 이렇게 독하게 나올지 몰라서 이런 수를 썼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더 냉정하게 며느리에게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울음까지 멈추더라고요. 나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거야? 당신 오빠 때문에 나한테 이혼 소장까지 보내서 우리 아이 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거? 아들이 불같이 소리치자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를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며느리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아들은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날 며느리는 쫓겨나고도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 들여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완고하게 돌아선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며느리는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혼을 무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며느리를 아들은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돈 총각의 집으로 인해서 며느리의 친정집까지 다 팔았다고 합니다. 빚만 수억 원에 달해서 갚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저희의 등 뒤에서 비수를 이렇게 꽂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은 인과응보로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아들은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좀 더 홀가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가 종종 엄마를 찾을 때 속상해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혼은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말해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면서요. 여기까지 다소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우리 집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 아들, 사돈, 세상 참 복잡하네요. 다만 후회는 없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